2015년에 세 번째 치렀던 시험이죠. 자, 104회 무형영 1급의 무역실무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51번 국제특허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하는 내용인데, 자, 1번 소극적 실시 허락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기술 제공자인 특허권자는 기술 도입자에게 특허권을 실시만 허락할 뿐이고 제3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건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특허권자가 특허의 권리를 양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술 도입자가 있는데, 이 기술 도입자가 기술을 썼는데, 지금 특허권자가 제공한 이 기술에 대해서 제3자가 원래 이것은 나의 기술이다, 니 왜 썼어? 그래가지고 자, 기술 도입자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경우에,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 기술 도입자는 난 책임 없다, 난 처음에 특허권자로부터 그걸 받았을 뿐이다 해가지고 항변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특허권자는 이거에 대해 제3자에 대한 이런 권리 침해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를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극적 실시 허락 같은 경우는 특허권자가 이러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대신 이제 기술 도입 비용이 현저히 낮다라는 데 특징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이번에 적극적 실시 허락의 경우에 기술 제공자인 특허권자는 기술 도입자에게 특허 기술을 제공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적극적으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은 당연히 특허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 특허 교환 계약, 크로스 라이센스 경우에 특허권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는 대가로 자신의 특허권을 상대방의 교차에 라이센스를 부과한다고 되는데, 자, A 기업도 특허가 있고, 그다음에 B 기업도 특허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쌍방이 서로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일방이 자신의 특허권을 주장하게 되면은 B도 역시 마찬가지로 A에게 자신의 특허를 사용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A 기업이나 B 기업이나 동일한 이러한 어떤 물품을 제조 생산하거나 또는 특허권을 실시하면서 굉장히 그 장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서로 교환하는 거죠, 교환. A는 자신의 기술을 B에게 쓸 수 있게 하고, B도 역시 마찬가지로 A에게 기술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기술을 A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크로스, 서로 교체해서 이제 특허를 제공한다, 기술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특허 양도의 경우에 기술 제공자인 특허권자는 기술 도입자에게 특허권 자체를 양도하며, 기술 도입자는 특허 양수인은 보통 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양도 계획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다 되는데, 자, 특허 양도 계약을 맺게 되면은 기술 제공자인 특허권자는 당연히 기술 도입자에게 특허권 자체를 양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맞는데 기술 도입자인 특허 양수인은 보통 특허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그 양도 계획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다 되는데, 이건 좀 틀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허의 존속 기간, 특허를 한번 등록했다고 해서 그것은 뭐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고, 특허의 이제 존속 기간이 있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년이에요, 20년. 그래서 특허 등록을 하고 20년에 경과하면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도 계약을 뭐 굳이 해제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존속 기간 20년에 경과하면 자동으로 해제가 돼 버리니까 이런 것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자, 그다음에 52번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CSG가 적용되는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은 물품 인도 기일 전에 이미 매도인이 장차 그의 물품 인도 의무의 실적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옳게 나가는 것은 어디서 상당히 들어본 얘기죠, 그죠? 그렇죠. 우리 이전에 나왔던 그 103회에서 출제됐던 거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CIS는 어떻게 규정을 해놓고 있냐면은, 계약자가 이행기일 이전에 어떤 계약의 미이행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자, 매수인 또는 매도인은 어떤 지급의 의무 이행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약의 의무 이행을 정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매도인의 계약 위반에 대해서 이제 매수인이 물품 인도 기일 전에 바로 매도인이 확실하게 계약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제 확신이 생긴 것이죠. 이랬을 경우에 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취할 수 있는 구제권이 뭐냐 이걸 묻고 있는데, 자 그러면 A번 보시면 매수인은 자신의 대금지급 의무의 이행을 이제 정지할 수 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CISG에서는 자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행기일 이전에 매도인의 계약 미이행이 확실한 경우에 자, 매수인은 바로 지급 의무 이행을 정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A번 보시면 매수인은 자신의 대금지급 의무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건 맞습니다. 자, 근데 B 보시면 매수인은 통지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되는데, 지금 인도를 한 다음에 무슨 불량품이 왔다든지 또는 뭐 수량에 다 도착하지 못했다든지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지금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아직 물품도 도착도 지금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리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계약을 지금 위반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장차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미이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손해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설령 손해배상을 할 정도의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어. 그러니까 너 그 돈 내놔. 그래가지고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유를 밝혀야지만이 상대방이 그것을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어떤 뭐 손해배상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거나 그렇겠죠. 자기 혼자서 그냥 매도인이니까 통지도 하지 않고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해갖고 뭐 주겠지 하고 나중에 자기 일방적으로 뭐 손해배상액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B번은 탈락이고 A번 현재 해당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매수인은 통지 없이 계약을 해줄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은 통지 없이는 안 돼요. 통지 없이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바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하고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다라고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유를 밝혀야지만이 계약 해지의 정당성이 이제 확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제는 할 수 있지만 통지 없이는 안 된다. B, C, D 전부 다 공통적으로 전부 다 통지 없이가 붙어 있는데 이러면 전부 다 B, C, D는 해당성이 없겠어요. 그다음에 매수인은 통지 없이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뭐 실질적으로 계약의 위반 사항이 이제 벌어져야지만이 그 손해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뭐 대금을 깎아달라, 디스카운트 해달라고 할 수 있지만은 아직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 발생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대금을 감액할 수도 없을 뿐더러 더더군다나 대금을 감액하려면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의 계약 미이행으로 인해서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유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이제 통지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야 대금을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지 없이는 다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B, C, D 전부 다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55문제 같은 건 어떤 법령의 문제라기보다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통지 없이 되어 있는 B, C, D는 전부 다 해당 사항이 없겠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 모든 사항을 전부 다 법령을 다 외워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우리의 그 능력을 오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령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CISG의 법령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은 답이 훤히 이렇게 보이죠.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의 스킬을 이제 배양하기 위해서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53번 해상보험상 추정전손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묻고 있는데, 자 일단 추정전손 제도를 보게 되면요, 우리 이제 이런 경우 봅시다. 어떤 배예요. 배에 자동차가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자동차 실려 있는데 여기 지금 뭐 파도가 쳤든지 또는 바닷물에 떨어졌다가 다시 건졌든 간에 이것에서 손해가 발생했어요.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뭐 콩가루가 되거나 막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이것이 녹이 막 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자동차 가격이 만불. 근데 이것이 지금 손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고 보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12,000불이 들어가. 12,000불. 오히려 이제 배보다 100불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는 그냥 이것을 추정해 보건데 전손으로 보고 이 보험의 목적물, 차량이죠. 보험 목적물을 전부 다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그러면 보험자는 이거에 대한 모든 권리,
권리를 인수하죠. 권리를 인수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대가로서 이쪽 보험자는 보험 계약자 즉 피보험자에게 전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위부 제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위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손해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를 해서 그 회복 비용이 보험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 보험의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자로부터 바로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는 행위, 그것이 바로 추정 전손에 따른 위부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 피보험자는 현실 전손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보험 목적물을 구조하는 데 드는 비용이 피보험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추정 전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죠. 바로 이 가액을 회복하는 비용이 바로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정 전손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위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2번 피보험 목적물이 추정 전손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위부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추정 전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자가 이걸 권리를 인수해갖고 대금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에 대한 일차적인 권리는 지금 피보험자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이거에 대해서 보험자에게 나 위부를 하겠습니다라고 보험자에게 위부의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보험자가 그걸 수락을 해야지만이 바로 추정 전손이 성립이 되고 위부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도 맞고요. 그러면 세 번째,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위부 의사가 도달하는 때에 피보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여해 취득하게 된다 되어 있는데,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부할게요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위부의 의사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수락한다라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래서 보험자가 위부가 성립돼 가지고 이 차량을 그러니까 피보험 목적물을 자기가 이런 권리를 인수할 경우에는 뭔가 보험금을 지급하고도 남거나 또는 그 보험금하고 동등한 금액의 어떤 그 자기가 지급했던 그러한 보험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경우가 그렇겠죠. 만약에 이것이 지금 이제 10,000불짜리인데 이것을 끌고 오는 비용이 뭐 한 5,000불이 더 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10,000불 주고 또 5,000불을 지불하게 되니까 이 보험자 입장으로서는 엄청난 그 손해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보험자가 위부를 받아들이는 것은 멍청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험자는 피보험자 위부 의사가 도달하는 때에 위부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겠다고 보험자에게 통지했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위부의 수락 여부에 대해서 보험자가 승낙을 해야지만이 가능하다 이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부 의사가 도달하는 때에 이 부분이 이제 틀렸네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위부를 했는데 보험자가 그것을 수락을 했다. 그렇게 되면 피보험 목적물 소유권을 전부 다 인수하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 보험의 목적물이 뭐 기타 뭐 다른 물체하고 부딪혀 가지고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든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게 되는 이러한 그 배상 청구권, 이것도 전부 다 보험자가 전부 다 자신이 이제 이전을 받아 가지고 이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자신이 이제 보상을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위부가 성립이 되면 보험자는 피보험 목적물 그 자체, 자동차가 되겠어요. 자체를 인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로 인해서 발생한 제3자의 손해까지도 자신이 전부 다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보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위부를 받아들여 가지고 오히려 손해만 생긴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바로 보험자는 이제 위부를 거절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위부를 받아들여 가지고 보험자가 이득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위부가 성립되는 경우는 극히 아주 드물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되겠네요. 마지막 4번 보시면 위부의 효과로서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 전부의 보상 청구권을 갖는다 되어 있어요. 위부가 이제 성립이 되면은 바로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추정 전손이 성립됐으니까 바로 전손에 대한 보상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음 자 54번. 자,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입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되어 있네요. 자, 우리의 관세법은 수입 신고 후에 관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점에서 통관 절차와 과세 절차를 구분하여 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일단 수입 신고를 해야지 나중에 수입 신고 수리 여부에 따라서 이제 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입 신고를 했다고 해서 통관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수입 신고가 이제 수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관세를 납부한 물품 같은 거 납부를 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통관이 되는 거니까 바로 수입 신고의 이런 절차에 있어서 물품을 반출되는 통관 절차하고 그다음에 관세를 부과하는 과세 절차하고는 별개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수입 신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뭐 통관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두 통관 절차와 과세 절차를 구분해서 이렇게 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관세법은 수입 신고 물품에 대하여 우범성이 높은 물품만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선별 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저쪽에 수입지에서 어떤 화물이 들어오게 되면 먼저 적화 목록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적화 목록. 자, 매니페스트를 받게 되면 세관에서 이걸 받게 되면은 이 입항하는 배에 어떤 물품이 실려 있는지 리스트를 쭉 파악한 다음에 어떤 밀수 전과자가 수입하는 물품이라든지 또는 사전에 어떤 정보가 있어가지고 밀수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양육한 컨테이너가 되겠죠. 컨테이너를 세관 지정 장치장을 끌고 가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CS가 되겠네요. CS 여기서 카고 셀렉트 비리에서 우범 화물 선별제도. 그래서 우범 그죠? 어떤 범죄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라든지 물품 그 자체가 아마 어떤 법을 어기는 밀수품이라든지 그렇게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선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그 수입 물품을 전부 다 검사를 하게 되면은 물류에 엄청난 그 정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전에 어떤 정보에 의해서 우범 화물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그것을 별도로 골라서 셀렉티비티 별도로 골라서 검사하는 제도, 이것이 바로 카고 셀렉티비티 우범 화물 선별 제도가 되겠고요. 이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되면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 되어 보세 구역으로부터 반출이 이제 허용된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 구역에 장치가 되는데 뭐 보세 창고라든지 장치가 되는데 이것이 보세 구역을 빠져나가는 것은 이제 반출이라고 하죠. 반출. 자, 반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외국 물품의 상태를 내국 물품으로 바꿔야 되는데 외국 물품 내국 물품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죠? 바로 수입 신고가 수리가 돼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되면은 보세 구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국 물품이 되기 때문에 반출이 허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1, 2, 3번은 일단 다 맞네요. 그러면 정답은 4번 되겠는데 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물품은 관세가 납부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라도 수입신고가 수리돼야 한다. 자, 꼭 그렇진 않지만 보통 지문에서 반드시 뭐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정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모든 법도 다 사람이 만들고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영업행위라든지 기타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예외라는 게 있고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차단해서 모든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주 확정적인 어떠한 반드시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이 정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반드시가 아니고요,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관세 납부 대상에 내는 물품은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관세가 납부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고 이건 틀렸고요. 우리 그 즉시 반출제도, 그죠? 즉시 반출제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어떤 기업체에서 원재료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이런 수입 신고의 모든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생산 시기를 놓치게 되죠. 그래서 즉시 반출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반출한 다음에 나중에 일정 기간 이내에 이제 관세를 납부하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즉시 반출제도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세관에서 가장 이제 우려하는 것은 바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물품이 반출됐을 때 나중에 납세 의무자가 관세를 내지 않아 가지고 세관에서 관세를 떼이는 것을 가장 우려하겠죠. 그러니까 관세가 납부되기 전에 반출되려면은 그러한 우려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뭐가 나오죠? 바로 담보가 나와요. 담보나 신용보증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담보라든지 신용을 제공하게 되면 세관 입장에 봤을 때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물품이 반출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납세 의무자가 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자신이 갖고 있는 담보나 이런 신용보증을 이용을 해가지고 관세를 이제 회수하면 되니까 세관으로서는 관세를 떼일 우려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되는 것은 아니고 바로 뭐 담보를 제공했다든지 그다음에 뭐 신용 담보 제공 면제 없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바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55번 헤이그 비스비 규칙상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보통 이제 무역영어 시험 25문항 중에서 한 개 정도는 꼭 이렇게 그 운송에 관한 국제 규칙이 꼭 나와요. 근데 거의 대부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확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5문제 중에서 한 5문제 정도는 버려라. 그래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25문제 중에서 10문제, 그죠? 10문제를 맞히면 40문제가 돼가지고 딱 과락성이죠. 그죠? 10문제만 맞히면 일단 과락은 면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한 15개 정도 이제 맞추게 되면 한 60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보통 한 15개에서 한 20개 안팎, 뭐 그 정도만 맞추겠다. 그러니까 60점에서 한 67, 8점 사이에 획득하겠다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뭐 근데 조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한 20개 정도는 이제 맞출 수 있죠. 그래서 한 70점 가까이 이렇게 60에서 70점 가까이만 확보해도 나머지 영어 부분에서 평균 한 60점 이상만 맞아도 무난하게 합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국제운송 규칙에 대한 것이 나올 경우에 맞추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55번 같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딱 봐가지고 도저히 모르겠다. 한번 딱 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바로 버리세요. 바로 버리고 그냥 그날에 럭키 넘버로 찍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1번 보시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범위를 from tackle to tackle로 규정하고 있다 되는데, 자, from tackle to tackl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태클한다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간섭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태클은 그 갈고리를 말해요, 갈고리. 그래서 요렇게 생긴 요 갈고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크레인이 어떤 물품을 딱 찍어가지고 이제 배에 딱 실을 때, 그럼 이제 갈고리에 물건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그 갈고리를 바로 태클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물건을 싣는 곳은 어디예요? 항구잖아요, 그죠? 또 내리는 곳은 어디예요? 또 그것도 항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항구에서 항구 구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말로 from loading to discharge. 이런 말도 하고요. 그 다음에 port to port가 되겠죠. from port to port. 전부 다 뭐죠? 바로 해상 운송 구간을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from tackle to tackle로 규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해상 운송에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바로 tackle to tackle라는 것은 loading to discharge. 그래서 port to port에서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재부터 양하까지. 예? 적재부터 양하까지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와 이제 반대로 이제 함부르크 규칙이 있어요. 함부르크 규칙 같은 경우에는 from receipt 있어요. from receipt to delivery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뭐죠? 바로 물품을 운송을 하기 위해서 인수하는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하는 단계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해상 운송 구간뿐만 아니라 바로 내려 운송이 수반된다. 그러니까 이제 복합 운송이다.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먼저 함부르크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바로 헤이그 비스 규칙과는 달리 바로 복합 운송에 대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바로 인수에서 인도까지, 그래서 복합 운송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다음에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 운송인은 선박의 가막 능력을 유지하도록, 가막 능력이라는 것은 선박이 운항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한 또 정비를 한다든지 해서 선박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막 능력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러한 가막 능력은 선박의 발항 당시뿐만 아니라 발항 전에도 요구한다. 너무나 당연하게 되겠죠, 그죠? 발항, 항구에서 이제 떠나기 전뿐만 항구에서 떠날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정비 같은 걸 다 해가지고 안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죠. 뭐 하나만한 상식 얘기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화물이 실제로 갑판에 적재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선화증권에 기재하지 않은 무고장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도 이제 상식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 만약에 고장부 선화증권이다, 그렇게 되면 운송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무고장 선화증권이 이제 발행된 경우에 그때 바로 헤이그 비스 규칙이 이제 적용된다, 이런 얘기가 됐고요. 그럼 또 정답도 4번 되겠네요. 그럼 뭐가 틀렸을까요?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 선장이나 선원, 도선사, 기타 운송인의 사용인이 선박의 운항이나 관리에 과실이 있어서 화물이 손상된 경우에 운송인은 사용자 책임을 이제 부담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선박의 운항이나 과실이 있어서 손상된 경우에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죠? 바로 운송인의 이제 책임을 말하게 되는데, 헤이그 비스 규칙에서는 운항, 관리는 아니고 운항. 그죠? 선박이 운항 중에 발생한 항해 과실, 운항 중에 운항이나 관리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항해 과실이, 근데 항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에요, 면책. 그죠? 그래서 운송인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이제 면책 조항하고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송인은 사용자 책임에서 면책된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맞는 답이 되겠네요, 그죠? 어떻습니까? 설명을 들어도 조금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 틀렸다고 해서 공부를 못했다고 머리를 쥐뜯지 마시고 틀리게 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도 가볍게 넘기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넘기고 풀 수 있는 거, 그죠? 우리가 무역 실무 본강에서 또는 교재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에 집중을 해가지고 마치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어요.